안녕하세요. 믿었던 사람의 더러운 탐욕을 보게 된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먹고 살려면 그만큼 돈이 중요하니까 다들 열심히 벌고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면 추악해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었던 남편한테서 말입니다. 저는 인생을 잘 산다는 건 하루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다고 하루에 5끼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돈만 쫓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고른 인생의 동반자가 돈에 미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힌 제 사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운영하시는 유통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유통 쪽에 관심이 생기면서 유통회사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택시회사도 초반엔 좀 힘들었지만 순탄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처럼 아버지는 꼭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열정을 쏟으면서 꾸려나가셨어요. 물론 엄마가 운영하는 유통회사였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관리해주는 부분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뭉쳐서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부모님 사업이 순탄하게 자리를 잡아갈 때쯤 이제는 아무런 고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제 나이가 30이 됐을 때 주변에서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친구였던 분의 주선으로 저는 소개팅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개 자리에서 만난 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소개받은 분은 저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같이 일한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집부터 회사까지 매일 같이 보니까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공과사를 정확하게 선을 그으셔서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부모님과 일한다고 하자 소개남은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일하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주 만나게 되면서 연인이 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다 괜찮았던 소개남과 왜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다가 택시에서 내리시는 아버지와 딱 마주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시면서 저를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지금 오는 거야? 아직 데이트 중?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 하여튼 아빠는 좀 모른 척 지나가시지. 아이고, 내가 눈치가 없었네. 그럼 둘이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와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민망한 상황에 소개남을 보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가 엄청 궁금해 하셨거든요. 놀란 건 아니죠? 상황이 당황스럽고 좀 놀랍긴 하네요.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퇴근 시간이랑 겹치는 바람에 그랬어요. 사업하는 집안이라더니 아버님이 택시를 왜 몰고 다니세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혹시 투잡하시는 겁니까? 저는 뜬금없이 화를 내는 남자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화가 나 소개남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우리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는 게 왜요? 사람이 살다 보면 택시도 몰 수 있는 거지. 뭐가 문제인데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들 일인데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하는 집안 딸이라고 하길래 돈 좀 있겠구나 싶었는데 택시가 말이 됩니까? 와, 진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집안이었네. 택시가 뭐야, 택시가. 뭐라고요? 개살구?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그쪽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개무시합니까? 이런 밑바닥 인성이 이제야 나오네.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좋아요?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게. 가진 게 쥐뿔도 없어도 난 택시는 안 한다. 길거리 전전하면서 손님들 태우는 일이 그럼 좋은 일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택시 기사까지 해요.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남 속이지 말고 떳떳하게 좀 사세요. 야, 됐다. 내가 너 같은 개차반 인성이랑 무슨 말을 하냐? 넌 계속 사람 보이는 대로만 보고 무시하고 살아. 사람이 깊이가 있어야지. 나이만 먹으면 뭐하냐? 나이는 어디다 먹었길래 생각이 있다위야. 나도 너 같은 놈 상종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당장 꺼져. 간다 가.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꼬이네. 제가 화를 내자 속에 남은 괜히 화를 내더니 억울한 듯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지금까지도 기억날 정도였어요.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들어간 저를 보고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물으셨어요. 사라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데이트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아까 너 보고 반가워서 인사한 거야. 미안해. 아니야, 아빠. 오히려 나한테 인사해줘서 고마워. 아빠 덕분에 똥파리 제대로 걸러냈어. 똥파리 걸렀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자식이 아버지가 택시 운전까지 할 정도면 집이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왜 있는 척하고 다니냐는 거 있지? 뭐?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택시 운전하는 게 뭐가 어때서?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하루 딱 끌고 온 건데 왜?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지 차도 없는 게 어디서 택시를 무시해? 그러니까 아빠 아까 나한테 인사해줘서 고마워. 싹수 노란 놈을 제대로 걸러냈어. 학수 이놈이 자식은 친구라는 놈이 어디서 저딴 놈을 소개시켜 준 거야? 내가 가만두나 봐. 아버지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의 실체를 알고 화를 내셨어요. 세상에 직업으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하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국 그날 아버지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소리치셨습니다. 야, 너 감히 내 딸한테 그런 놈을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이라더니 직업으로 사람 금 나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 그놈한테 똑똑히 전해. 앞으로 이 동네에서 택시 쉽게 타긴 글렀다고. 알겠어?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택시 회사를 긴 시간 운영해온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차례 되어서 그런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무엇보다 집도 회사도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항상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는 같은 대학교 동기 모임에 나갔다가 친하게 지내던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선배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야, 넌 눈이 높은 거야? 아니면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결혼 생각이야 있죠. 그런데 인연이 노력한다고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인연도 노력해야 잡히는 거지.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면 인연이 낄 틈이 없잖아. 뭐 틈을 줘야 인연도 생기는 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 한번 만나봐. 나는 세상에 얘처럼 근면 성실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요?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지, 운동도 하지, 하루 24시간을 혼자 48시간처럼 사는 놈이라니까. 나보단 한 살 어린데 얘가 회사에서도 실력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빨리 했어. 남자는 무조건 성실하고 자기 밥그릇 잘 챙기는 사람 만나야 하는 거야.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관심이 가긴 했어요.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 끝내고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승진도 일찍 할 만큼 실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신뢰가 갔어요. 그렇게 저는 선배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분명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남자친구와 저는 몇 번 본 사이처럼 대화가 잘 통했어요. 오죽하면 남자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꼭 만난 적 있던 것 같지 않아요? 대화가 너무 잘 되니까 신기해요. 그러게요. 저도 꼭 어디 모임에서 봤던 분인가 싶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혹시 삼겹살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말에 등산했다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저야 너무 좋죠. 저는 등산하고 먹는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등산하는 분들은 백숙에 막걸리 할 때 저만 삼겹살에 소주 찾았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등산은 저랑 가요. 너무 재밌겠네요. 같이 가주시면 저야 영광이죠. 취향도 입맛도 취미도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남들은 특이하다고 말하는 것들까지 잘 맞으니까 정말 운명인가 싶었죠. 그렇게 같이 등산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면서 저희는 부쩍이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자친구는 성격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연애 1년 차쯤 됐을 땐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생각하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남편과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현상일 보면 꼭 우리 아들 같아. 사람이 참 성실하고 바른 게 꼭 내 젊은 시절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셨어요? 영광이에요. 저는 늘 아버님 보면서 나이 들면 꼭 저렇게 멋지게 사업해야지 다짐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면서 조금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꼭 사업으로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네. 아주 건실한 청년이야. 녀석도 참 말을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어디 미워할 수가 있겠어? 내가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장남은 여기 있는 현상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아주 우리 딸이 임자를 제대로 만났어. 아유, 과찬이세요. 저야 좋게 봐주시니까 자꾸 더 잘하고 싶나 봐요. 지금처럼 우리 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처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잘 지내는 남편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싶을 만큼 남편은 가족들한테 눈도장도 제대로 찍어놨어요. 그 후 저희는 연애 1년 반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택시회사 사장인 거 시댁에는 알리지 마라. 그냥 네 엄마랑 유통회사 같이 있다고만 하고 택시회사 이야기는 하지 마. 왜? 아버님 택시 운전하시는데 아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사돈끼리 괜히 눈치만 보이지.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돈끼리 난감해지기 싫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통회사가 잘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택시회사 이야기는 하지 말어. 부담스러워하셔. 아,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알겠어. 그럼 따로 말 안 할게. 아버지는 남자친구와 시댁에 택시회사를 숨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도 택시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는 워낙 저를 위해 주시던 분이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던 날에 분위기는 참 훈훈하고 좋았어요. 특히 예비 시부모님들께서 성품이 좋으신 게 말씀마다 느껴졌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시부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유통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던데 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쁜 며느리한테 좋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지가 않네요.
그런 거 일절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애들이 자기들 모은 돈으로 살림 꾸리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불필요한 거칠애는 안 하고 그저 애들이 준비하다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 조금 정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사이가 생기면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도움은 당연하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 애들 잘 살 겁니다. 그리고 자식 이만큼 키웠으면 부모 역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제가 너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까 이게 참 시아버지로서 미안하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이었으면 우리 며느리도 귀한 보석 선물도 받았을 텐데요. 아유, 아닙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제 딸은 그런 거에 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시부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해줄 게 없다면서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시부를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부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보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도 일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 많은데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실수는 무슨 실수? 아주 하는 게 다 야무지고 예뻐서 우리 부부는 뭐든 환영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거라. 아버님, 어머님도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두 분께 열심히 배우면서 그저 잘 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결혼해서 그저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순탄했다면 이런 사연도 안 보냈겠죠. 제 결혼 생활은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면 성실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큼 일에 열정적인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제가 하는 유통 쪽 일을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사업은 좀 어때? 당신 요즘 바빠 보이는데 일손 부족한 거 아니야? 아, 요즘 너무 바빠. 근데 또 사람을 새로 더 채용할 만큼 바쁜 게 아니라서 혼자 다 하고 있어. 당신도 힘들겠다. 그래도 쉬엄쉬엄해. 몸 생각도 해야지. 그러게, 우리도 아이 계획 세우려면 나도 몸 관리 좀 해야 하는데 큰일이야. 아이? 당신 아이 빨리 낳고 싶어? 꼭 빨리 낳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몸 관리를 해둬야 우리도 아이가 생기지.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해. 지금은 일에 집중해.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잖아. 남편은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일에 집중하고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서운해서 남편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닮은 아이 안 궁금해? 난 우리 닮은 예쁜 아이 낳고 다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 아이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준비된 상태에서 낳고 싶어서 그랬지. 우리 형 좀 봐. 부모님이 제대로 밥벌이 못할 때 나와서 완전 망난이잖아. 내가 살아온 환경이 이래서 그래. 나 좀 이해해줘. 저는 남편의 말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사실 시숙이 시댁의 유일한 오점이자 사고뭉치였거든요. 교도소를 안방처럼 드나드는 시숙은 술만 마시면 시부모 집에서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왜 맨날 돈이 없어? 아빠, 말 좀 해보세요. 매일같이 일하면서 왜 그렇게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냐고요? 시부는 그런 시숙의 말에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넌 동생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네 동생은 다 알아서 벌고 잘 사는데 왜 너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냐고? 이게 다 가난하고 무능력한 아빠 탓이잖아. 합의금 내줄 돈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하라고 사업자금 대줄 돈도 없으면서 왜 소리쳐? 그때
시모의 초대로 시댁에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국 남편이 시숙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아버지가 대체 형한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데? 형이 집에서 해먹은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동안 해먹은 돈만 아꼈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 당장 따라 나와. 나오라고. 야, 집구석 참 잘 돌아간다. 동생 놈이 형한테 소리나 치고 있고 이놈의 집구석은 돈도 없고 개념도 없어. 이거 놔. 놓으라고. 시숙은 안 나가려고 버텼지만 남편은 안간힘을 써서 끌고 나갔어요. 시숙이 나가자 시모는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아휴, 내가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어. 미안하다. 저는 시모의 말에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주버님이 저런 걸 어쩌겠어요. 괜히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 이런 꼴이나 보게 만들고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 교육이라도 잘 시켰어야 하는데 미안해. 저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님, 제 남편은 반듯하게 잘 컸잖아요. 승진도 동기 중에 1등으로 하고 연봉도 오르고 이렇게 예쁜 아내도 얻었잖아요. 뭐? 내가 아주 며느리 때문에 웃는다. 그래, 내가 둘째 아들 잘 키워서 이렇게 예쁘고 야무지 며느리도 다 보고 아주 복에 겨웠네. 그러니까 어머님 힘내세요. 저도 있잖아요. 저는 우는 시모를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던 시부도 저를 보더니 웃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고맙다. 항상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있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이렇게 잘 있어주렴. 네, 그러니까 아버님도 항상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래야 더 좋은 일만 생기죠. 그날 시숙 때문에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한다고 진땀을 뺐네요. 남편도 겨우 시숙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형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마음을 영 못 잡네. 나도 이젠 지친다. 시간이 약이겠지. 당신이 옆에서 잘 좀 끌어줘. 어머님 아버님도 걱정이 많아 보이시더라. 식구들이 형 때문에 마음 놓고 산 적이 없어. 난 이제 우리 집보다 처가댁이 더 편한 것 같다니까. 우리 집만 가면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힘 좀 내. 남편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시숙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시모가 돈을 안 주려고 해도 시숙은 술만 취하면 시부모가 돈을 줄 때까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숙은 늘 시숙 때문에 골치가 썩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스스로 더 시댁보다 처가에 가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설 명절에도 남편은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우리 이번엔 처가 먼저 가자. 어차피 가봐야 또 형이 난리 칠 텐데 그냥 가지 말까? 뭐? 그래도 설인데 가야지. 아주버님이 사고 치는 거랑 우리가 안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봐야 머리만 아프지 뭐.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나도 답답해서 그래. 그냥 처가 먼저 가자. 부모님껜 내가 잘 말할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한테 불만은 없었지만 문제는 자꾸 시부모를 등한시한다는 거였어요. 설 명절 때도 단호한 남편 태도 때문에 저희 부모님 집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번 가니까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남편한테 술을 한 잔 건네려고 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술을 마시려는 걸 보고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술을 마시면 어떡해. 아직 어머님 아버님께 못 갔잖아. 참, 그렇지. 우리 그냥 이번 설에는 가지 말자. 어차피 내년에도 설날은 또 있는데 뭐하러 매년 가?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당신도 우리 집 가면 불편하고 피곤하잖아. 가봐야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황당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남편을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자네 부모님 뵈러 안 가겠다는 거야? 저희 형 때문에 집안이 좀 시끄러워서요. 그래서 설은 그냥 여기서 아버님과 어머님이랑 보내려고요. 저희 오늘 자고 갈게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자. 밥 먹었으면 가봐. 자식이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형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우면 자네가 더 신경을 써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냥 평소에 아버님께서 일도 많으시고 저희 집에 먹을 것도 자주 보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에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네가 나한테 잘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네. 반대로 못하면 나도 실망하겠지. 그럼 자네 부모는 어떻겠나? 자네가 잘하면 더 좋아하시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자네 감싸주려고 하실 거야.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부모님을 안 뵙겠다는 게 말이 되나? 당장 가서 사돈댁에서 하룻밤 자고 집으로 가게. 남편은 한 소리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남편 입장에서 시숙이 힘들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고 남편과 시댁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이때만 해도 처가 껌딱지가 되려던 남편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남편이 저희 집에 집착했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결혼 5년 차에 마스크 시국이 터지면서 부모님 사업에 타격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마스크 시국에 유통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아버지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은 아버지 유통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에 제일 놀란 목소리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업 어려워지면 앞으로 어떡해? 그 연세에 어디 취업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 일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 중이신데. 난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랜 시간 일궈오신 유일한 회사니까 그렇지. 왜 걱정해줘도 그래. 당신이야말로 회사에 더 신경 좀 써봐. 아니면 내가 아버님 회사에 가서 일할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 온다고? 그래. 아이, 나도 회사 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일단 불러주면 할 일이 많을 수도 있지. 요새 일도 많이 없어서 일손 안 부족해.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회사 잘 붙들고 있어. 어려울 땐 같은 배 타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야. 남편은 자꾸 어려워진 아버지 회사에 와서 돕겠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선을 그으면서 이 시국에는 다른 분야에 있자고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은 야망이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저런 말들이 다 아버지 사업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스크 시국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버지는 유통회사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유통회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마와 같이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긴 시간 동안 꾸려오던 회사를 폐업 처분했던 날, 아버지는 식구들을 모아놓고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은 참 힘든 날이다. 긴 시간 꾸려오던 회사를 내 손으로 폐업 처분했어.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마음이 참담하네. 그 이야기를 듣자 막내 남동생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전 아버지가 오랜 시간 회사 잘 운영하셨던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시고 다른 일 해보시면 되죠. 그래, 고맙다. 다시 힘을 내보마. 남동생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남동생의 말을 듣더니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전도 젊을 때 하는 거죠. 마스크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뭐 하시려고요? 사업이 쉬운 줄 아세요? 취업도 어려운데 사업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식구들은 남편의 반응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정말 상상도 못한 남편의 태도였거든요. 그야말로 남편은 처가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상 못한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업하던 사람인데 뭘 못하겠어. 자네 지금 취했나? 아니요.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이제 장인어른도 사업도 접었으니까 아껴서 사셔야죠. 솔직히 저는 그 회사가 너무 아깝네요. 유능한 직원을 채용했으면 망하진 않았을걸요. 그 연세에 사장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계시면 고리타분한 운영밖에 더 하겠어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럼 내가 내 손으로 내 사업을 망쳤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원래 회사도 젊은 사람들의 기운이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남편의 말이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끊어버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보다 속상한 사람 우리 아버지야. 오랜 시간 얼마나 힘들게 운영했는지 알아? 그런데 꼭 그렇게 아픈 곳을 후벼 파야겠어? 나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이래서 사업하는 집은 불안하다는 거야. 당신 당장 따라 나와.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이 사람이 피곤해서 이래요. 죄송해요. 뭐해, 사과드려.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면서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쭈뼛거리면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누가 말을 쉽게 내뱉어? 자네야말로 사업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 뭘 해먹겠어. 큰 그림만 그릴 줄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없어. 사람이 겸손해야지.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위한테 호통을 치셨던 날이었어요. 저도 그날 남편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걸 모르던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요즘 아버님 뭐 하셔? 회사 접어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운동이라도 다니셔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운동? 우리 아버지 외출도 자주 하시고 잘 지내셔. 그런 의미 없는 운동 말고 우리 회사 경비실 자리 생겼다는데 그거라도 지원해보라고 해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버셔야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나이만 드시면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해? 뭐라고? 당신 우리 아버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손 벌릴까 봐 그러는 거야?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당신 너무한다. 난 그럼 처가에 못했냐? 당신도 생각 좀 해봐. 나 우리 부모님보다 장인 장모님 먼저 챙겼어. 그런데 이게 뭐야? 낙동강 오리알 된 거잖아. 대단한 사업하는 줄 알았는데 마스크 씌고 왔다고 무너지는 거 보고 나도 기가 막힌다고. 그러니까 진작에 나한테 맡겼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제야 남편의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처가에 헌신한 만큼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속 따로 행동 따로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제일 충격적인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난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사실 인생 역전을 널 통해 사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다 망쳤잖아. 나야말로 기가 막혀. 아, 그게 당신 본심이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 위하는 척한 거야? 진짜 웃긴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왜 혼자서 난리야? 그래도 네가 장녀에 장인 회사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 너한테 줄 알았지. 그래서 너 일에 집중하라고 애도 안 가진 거잖아. 나도 이 상황이 기가 막혀. 우리 어머니도 아파서 누워 계시고 아버지도 밤낮으로 일하시고 나도 아주 미치겠다고. 아버지 유통사업을 폐업 처리하고서 남편과 매일같이 싸웠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제가 장녀니까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혼자 착각해놓고 엄한 곳에 화풀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필 또 그 무렵에 시모가 병이 나서 일도 다니지 못하고 누워만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부모의 저희 부모님까지 다 부담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정말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기 부모 능력 좀 없어서 거들떠도 안 볼 때 그 싹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통사업을 접은 뒤부터 저희 집에는 얼씬도 안 했어요. 그러다 추석 명절 당일 꼼짝도 안 하는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얼른 일어나. 지난 명절에도 안 갔잖아.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서 세수라도 좀 해. 아, 뭐 좋은 거 본다고 가. 명절엔 좀 쉬자. 회사원은 쉬운 줄 알아? 원래 돈이 없을수록 안 보고 살아야 안 싸우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회사 망했다고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있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당신만 그렇게 자꾸 우리 집을 개무시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 아, 진짜 더럽게 떽떽거리네. 털어서 돈 나올 것도 아닌 집에 뭐하러 가? 돈 없어서 서로 바가지만 긁고 싸울 게 뻔한데.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큰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큰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통사업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친정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자식들한테 손 벌릴 줄 모르는 분들이라서 아버지는 택시회사 운영에 힘을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요즘 택시회사 운영하는 게 예전처럼 이익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일하시던 택시 기사님들도 돈이 안 된다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회사에 기사님 모으는 것도 힘들던 상태였습니다. 그저 올해 아버지가 쌓아온 택시회사 운영 경험으로 잘 헤쳐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하는 말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저는 아버지의 노고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 한구석이 짠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한참 싸우다가 겨우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끌고 친정에 간 걸 가장 후회했어요. 바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제가 남편과 같이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찾아오니까 엄마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조서방 왔어? 올해도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네, 뭐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반갑게 인사하는데 귀찮은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니라 7살짜리 애를 데리고 온 기분이었다니까요. 결국 민망해진 엄마는 어색한 미소를 하면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명절에 다 모였다 보니까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엄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오랜만에 솜씨 발휘 좀 했네. 이러다가 식당 하나 차리겠어? 아유, 말도 하지 마. 식당은 무슨 식당. 우리 식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자. 내년엔 더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가족들 밥 잘 먹고 내년엔 파이팅 해보자. 정신력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아버지는 결심하듯이 잘 될 거라면서 말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옆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이 산통을 깨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년엔 잘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아버님은 망할 줄 알고 망하신 겁니까? 남편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버지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또 그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장인 장모가 사업 좀 망했다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 내가 사업 잘 될 땐 매일같이 내 눈치만 보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어요. 돈 좀 뜯어내려고 했더니 참, 아우, 속 터져 정말. 뭐야? 지금 뭐라고 한 건가? 돈을 뜯어내? 저는 남편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들도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남편 놈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사업 좀 물려주면 애 낳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애 안 낳길 잘했지. 이렇게 쫄딱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난 거지 같은 집구석이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이혼해. 술에 취해서 막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런 말을 왜 해? 왜? 어차피 너랑 이혼하면 남남인데 여기서 왜 못하는데? 나 어차피 너 여자로 안 보였어. 여자가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억척스럽고 어찌나 딱딱한지. 내가 너랑 애 안 낳고 산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 나야말로 억울해. 5년 만에 처가가 쫄딱 망할 줄 누가 알았냐고. 나도 팔자 좀 피려고 했는데 내 앞길 막은 거야. 그때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 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뺨을 쳤어요. 그리고 또다시 화를 내면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야, 말이면 다야? 우리 아버지가 네 돈으로 사업한 것도 아니고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거든? 그리고 뭐 이혼? 너랑 나랑 혼인신고 안 하고 산 세월이 지금까지 왔어. 헤어져. 어차피 갈라서면 나도 손해볼 거 없어. 너 같은 인성 쓰레기 상종도 하기 싫어. 야, 너 지금 나 쳤어? 그리고 뭐? 야,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야라고 하는 거야?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다가오던 그 순간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둘이 갈라선다니까 내가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럼 이제 남남이지? 아 참, 뭘 들으셨어요? 아저씨 딸도 갈라서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일하고 싶으면 우리 회사 경비라도 해요. 바닥부터 시작해야 다시 사장님 소리 듣고 살죠. 내 일이 있는데 거길 왜 가? 내가 넌 줄 알아? 지금 제 앞이라고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자리 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그럼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경비 자리라도 어떻게 부탁해보게요. 남동생들은 남편 놈의 도발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동생들을 말리면서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명함을 남편 놈한테 건네면서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받아둬. 자네야말로 사업할 생각 있으면 그 입 좀 다물어. 사정 어려워지면 세차 일이라도 하러 와. 남편 놈은 아버지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바로 아버지가 건넨 명함은 택시회사 사장 명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택시회사를 몰랐던 남편 놈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걸 본 남편 놈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회사가 2개였단 말이에요? 이런 말 없으셨잖아요. 뭐, 알면 달라져?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사업 하나 숨겨둔 거야.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했다 싶네. 술 처마시고 술주정할 거면 나가. 그리고 사라랑 갈라서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썩 꺼져. 장인어른, 제가 술이 좀 과했어요. 뭘 몰랐어요. 저도 갑자기 어머니 아프셔서 누워있으니까 앞길이 막막해서 그랬어요. 네가 부모 생각을 했다고?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사위로서 내가 이젠 널 인정 안 해. 난 돈에 눈이 멀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자는 같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썩 꺼져. 아버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옆에 있던 남동생들은 아버지와 같이 남편 놈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판 함정에 본인이 걸려든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을 땐 그렇게 무시하고 갈라서자고 난리를 치더니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갈라설 준비를 시작하니까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서 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아버지가 남편 놈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야, 이 자식아! 한 번만 더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남자놈이 뱉은 말 책임도 못 지고 아주 밑바닥 인생이네. 네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내가 성을 간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요.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어디 내 딸 이름을 함부로 불러?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결국 남편 놈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정말 이런 놈이랑 평생을 살려고 했던 제가 멍청했던 것 같아요.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놈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아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라서는 게 쉬웠어요. 결국 전 남편은 지금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댁이 어렵다 보니까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갈라선 지 한 달 만에 전화 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보, 우리 좋았잖아.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내가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반성을 하던 말던 네 일기장에나 써. 듣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아예 번호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시모가 걱정스럽긴 했지만 워낙 애처가 시부가 간병 중이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시숙은 또 사건에 휘말려서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갈라서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서랍니다. 돈이 있으면 분명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만 있는 삶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인생은 다양하고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에서 최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아닌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일상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